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권 시리즈 세 번째 영상 10년물 미국 국채의 금리 변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에 쉽게 이해하는 경제용어 시리즈에 보면 금리에 대한 새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개념을 잡는 지난 영상 두 편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ABC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투자자는 이자는 얼마 줄 건지 물어보네요. ABC 전부 다 10,000원을 주겠답니다. 누구한테 투자해야 할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봅니다. 투자한 100만 원과 이자 10,000원을 언제 갚을지 물어봅니다. A는 일주일 뒤, B는 한 달 뒤, C는 1년 뒤에 갚겠대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A에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돈 갚는 날, 즉 만기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더 좋은 투자죠. 그렇게 봤을 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자를 10,000원이 아니라 더 올려야죠. A는 일주일에 10,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40,000원.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이자 50,000원이면 A보다 더 좋은 조건이죠. B가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면 아쉬운 사람이 이자를 좀 더 내는 거죠. 그렇게라도 투자를 유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투자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거는 50,000원보다는 이자를 더 지급해야죠. 그죠? 이렇게 돈 갚는 날, 다른 말로 만기일에 따라서 이자, 즉 금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 갚는 날이 늦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가 B에게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 D와 E가 나타나서 나도 100만 원이 필요한데 B랑 똑같이 한 달 뒤에 5만 원 줄 수 있으니까 B 말고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B, D, E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니까 D는 높고 B는 보통, C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D에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자에게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을 제시해야죠. B가 6만 원을 제시했으면 B보다 신용이 더 낮은 E는 어떻게 해야 되죠? 5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을 제시해야죠. 이렇게 신용의 상태에 따라 이자, 즉 금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져서 지불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신용 상태나 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D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서 난 이자 4만 원 받아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서 난 이자 3만 원 받아도 되니까 본인이 투자하겠답니다. 100만 원만 필요한 D는 셋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죠.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는 내려가서 지불해야 할 이자가 싸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도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채권 영상 두 편도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채권 금리가 더 낮은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금리가 낮은 이유, 한마디로
더 안전한 채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국채,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 회사채.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한 채권이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회사 중에 뭐가 더 안 망할까요? 란 말이죠. 정답은 대한민국 국채죠. 대한민국 국채가 우리 회사 회사채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신용이죠. 한 나라가 망할 확률보다 한 회사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회사채보다 국채 금리가 더 낮은 거죠. 다음 문제 나갑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발행한 국채. 전 세계 1등 회사 애플에서 발행한 회사채.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한 채권일까요? 정답은 애플 회사채죠. 회사채라고 무조건 국채보다는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떠한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인지가 중요한 거고 어떠한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 역시 시장에서 이 채권을 바라보는 신용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1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5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뭐가 더 안전한 채권이죠? 1년짜리죠. 1년 뒤 한국을 예측하기가 5년 뒤 한국을 예측하기보다 더 쉽죠.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의 보상 심리가 이자의 상승으로 귀결이 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은 투자 기간이 짧은 1년 만기 국채입니다. 1년, 5년 투자 기간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물 한국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한국에 투자하는 것, 미국에 투자하는 것. 어떤 나라가 안 망할 확률이 높은가? 이 말이죠. 애국심은 잠깐 빼놓고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죠. 같은 기간이라면 신용이 더 높은 쪽이 이자가 싸죠. 그러면 어떠한 나라가 미국보다 신용이 높을까요? 실제로 표시된 신용등급 말고 심리적인 안정을 봤었을 때 한마디로 미국이 망해도 이 나라는 살아남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고 미국이 망하면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자산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애플이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전 세계의 모든 회사채들보다 안전하다는 심리가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죠. 그 말은 전 세계의 모든 국채들보다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미국 국채라 쓰고 안전자산이라 읽으면 됩니다. 미국 국채 얘기가 나오면 채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망하기 힘든 투자처, 안전자산, 안전자산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특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말로 10년물 미국채라고 하는데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관심이 크다는 것은 이 국채의 변화 상황을 보면서 시장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말인 즉슨 경제 지표로서 역할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말을 하려면 채권의 특징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 국채가 있는데
투자자 A가 보니까 100달러의 이 채권을 사서 이자로 5달러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채권을 삽니다. 이 채권은 만기 때 105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이 채권을 A가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국 국채의 금리는 2배로 올랐어요. 똑같은 액면가 100달러짜리 국채가 이자 1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A가 예전에 샀던 채권은 이자를 5달러밖에 못 받는 채권인데 지금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를 10달러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거죠.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A가 현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발행된 국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 채권을 팔려고 하는데 100달러에 팔면 팔릴까요? 지금 100달러짜리 채권의 이자가 10달러인데 누가 5달러짜리 이자 받는 채권을 100달러 주고 사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A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예전에 100달러 주고 샀지만 지금 95달러에 팔겠다고 합니다. 자, 이 예전에 발행된 이자 5달러짜리 채권은 105달러를 돌려받는 채권이죠. 그런데 이 채권을 95달러에 팔게 되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채권으로 인해서 10달러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지금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100달러를 투자해서 10달러를 버는 것인데 A가 파는 예전에 발행된 채권을 사게 되면 95달러를 투자해서 10달러를 버는 거죠. 뭐가 더 이득이죠? 예전 채권 사는 게 이득이죠. 이렇게 거래가 성사돼서 예전 채권이 A에서 B로 넘어갑니다. 이 거래를 통해 보이듯이 채권의 이자가 5달러에서 10달러로 올라가니까 100달러짜리 채권이 95달러에 거래가 되죠. 요약하자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가격이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줄여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이자 10달러짜리 채권을 A가 10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 때 110달러를 돌려받는 채권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자를 5달러밖에 안 주는 채권만 발행하는 거죠. 투자자 B가 요즘 발행하는 이자 5달러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돈이 필요해진 A가 B에게 가서 지금 발행하는 채권 사지 말고 예전에 발행된 채권 내가 들고 있는데 그 채권을 너한테 팔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100달러 주고 샀던 채권을 104달러에 판답니다. B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11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104달러에 사게 되면 6달러의 차익이 생기죠. 지금 발행하는 채권보다 액면가는 4달러 더 주고 사는 거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더 높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 거래를 통해 보이듯이 채권의 이자가 10달러에서 5달러로 줄어드니까 100달러짜리 채권이 104달러에 거래가 되죠. 요약하자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줄여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제지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들끼리의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거고, 그 말은 이자를 조금만 내겠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국채 금리의 화살표 방향과 경제 상태의 화살표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둘의 관계를 보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야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내죠. 만약 누군가가 경제 상태가 좋은데 국채를 엄청 사모은다면 그 사람의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경제가 좋아 보여도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경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수익을 내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국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국채 금리의 방향은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경제 상황이 좋아서 이것저것 잘 굴러가고 있다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호황기 때 돈을 불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투자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죠. 투자자의 관심을 못 받는 상황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되죠. 한마디로 국채 금리가 높아집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상태의 화살표 방향과 국채 금리의 화살표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에 경제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두 관계에서 보이듯이 경제가 좋으면 국채로는 돈을 못 법니다. 반면에 위험자산에서는 돈을 벌죠.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현재 경제 상태가 좋다 또는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렇듯 국채 금리의 방향은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유서에 남긴 말로 유명하죠.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내 유산의 90%는 지수 추종 펀드에 넣고 10%는 국채에 투자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수 추종 펀드가 좋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90%를 주식에 투자하고 10%를 국채에 투자한다는 소리는 90% 확률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에 베팅하는 거고 나머지 10% 확률로 미국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에 베팅한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90%의 돈이 불어나는 거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10%의 돈이 불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워렌 버핏은 본인이 죽고 나서도 미국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것에 90% 믿음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상태를 예측 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대응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10년물 미국채에 관심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국채 금리가 내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란 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고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것도 국채 금리가 오르는 원인이다. 다음, 이 위에 있는 말은 아까 말이랑 똑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회복세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10년물 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제일 마지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금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그런 겁니다. 금리는 뭐 이자 주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 네모친 세 개, 기준금리란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정확한 개념, 기준금리를 넘어서서 금리 자체가 단순히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죠. 이 물가와 금리와 기준금리가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제일 마지막 줄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금리에 대한 영상 3편 제가 말씀드릴 때 이 3편만 떼면 경제 뉴스 읽을 때 금리 때문에 막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보시고 이번에 금리에 대한 이해를 마스터해버리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금리는 한 번 이해하고 나면 평생을 써먹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막혀버리면 경제에 관한 어떠한 뉴스를 읽든지 간에 계속 막혀요. 지금도 채권을 얘기하는데 금리를 모르니까 채권 금리에서 또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이번 영상 끝날 때 오른쪽에 이 영상을 띄워 드릴 테니까 금리 시리즈 3편 보시고 이번에 금리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마스터 해버리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